안녕하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Not a foregone conclusion. 그러니까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이 한마디의 시장이 정말 잠시 멈칫했습니다. 금리 인하 다들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뭐랄까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림보 상태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발언 이후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어디로 갔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거시경제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자,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코인쉐어스 주간 보고서를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더라고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한 주 동안에 무려 3억 6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는 9억 2천만 달러 넘게 순유입이었거든요. 와, 9억 2천만 달러 들어왔다가 3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거면 이거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요. 그렇죠. 정말 극적인 전환이었죠. 이 급격한 자금 유출은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의 그 위험 선호 심리를 얼마나 빠르게 얼어붙게 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21쉐어스 같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죠. 이런 운용사들 상품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냥 개인들만 움직인 게 아니군요. 네, 이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넘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심리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역별로 보면 또 온도차가 좀 있었다면서요. 이게 재밌는데 미국이 이번 유출을 거의 주도했어요. 미국에서만 4억 3,5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원지가 미국이었죠? 근데 반대로 독일에서는 3,200만 달러, 스위스에서는 3,000만 달러 조금 넘게 오히려 돈이 들어왔어요. 유럽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건 역시 연준, 그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증거겠죠. 파월 의장 발언이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자금이 들어온 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지역 투자자들은 미국과는 다른 경제 전망이나 규제 환경 이런 걸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봤을 수도 있겠군요.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규모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면서 사실상 일단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뚜렷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주도적으로 빠져나가고 유럽 일부는 오히려 들어오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분위기. 이런 구도였네요. 자, 그럼 자산별로는 어땠을까요? 어떤 코인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나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 그러니까 ETP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 9억 4,600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요. 이게 전체 디지털 자산 유출액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와, 비트코인에서만 9억 4,600만 달러요? 전체 유출보다 크다는 건 다른 데서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비트코인부터 보면요. 네. 비트코인이 원래 금리 변동성에 좀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파월 의장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꺾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은 겁니다. 9억 4,600만 달러, 유출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특히 어떤 상품에서 많이 빠졌나요?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ETF 상품들이요. 여기서만 7억 9,9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현물 ETF에서만 거의 8억 달러가요? 네. 그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블랙록의 아이빗 IT 있죠. 여기서만 4억 300만 달러가 유출됐어요. 이야, 블랙록 아이빗에서만 4억 달러 이상이라. 이게 뭘 보여주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특히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ETF를 통한 자금이 시장 방향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은 건 분명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좀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어요.
모든 자산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더리움 관련 상품에는 5,76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특히 미국 ETF 중심으로 1,600만 달러 넘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블랙록의 ETH가 주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하는데요.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왔다는 건 투자자들이 단순히 거시경제 변수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자산이 가진 어떤 개별적인 가치나 이벤트 이런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만의 뭔가 매력이 있었다.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생태계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금리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보다 더 놀라운 건 솔라나라고요. 솔라나 관련 상품에는 무려 4억 2,1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 규모라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솔라나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 자금 유입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새로운 미국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상품 하나 나온다 이런 이벤트를 넘어서요. 시장 참여자들이 솔라나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강점들, 예를 들어 빠른 처리 속도라든지 낮은 거래 비용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차세대 플랫폼으로 높게 평가하고 ETF가 만약 승인되면 대규모 기관 자금이 확 들어올 거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ETF 승인 기대감이군요. 네, 그리고 솔라나가 연초 이후로 벌써 누적 순유입액이 33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 이것도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거죠. 뭐랄까, 비유하자면 큰 배,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파월 발언에 잠시 멈칫했는데 솔라나라는 빠른 보트는 자체 엔진, 즉 ETF 기대감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간 그런 셈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비트코인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솔라나에는 역대급 자금이 몰려들었다.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럼 실제 가격 움직임이랑 시장 심리 변화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자금 흐름하고 가격 움직임은 대체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그 주간의 비트코인 가격은 약 6.5% 정도 내렸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약 10.5%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10월에는 오른다. 이런 이른바 업토버 랠리 신화도 아쉽게 끝이 났죠. 아, 업토버도 끝났군요. 네, 이건 단순히 숫자상의 하락을 넘어서 투자 심리에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고 이게 또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토버의 종류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네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테고요. 결국 이번 모든 상황의 시작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던 셈인데 그 파급력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든 거죠. 이게 결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시장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키웠고 이건 본질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일은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은 거시경제 변수,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전망할 때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앞으로 11월, 12월 시장 방향을 좀 가늠하려면 몇 가지 핵심 지표하고 이벤트를 잘 봐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발표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지표들이 연준의 다음 스텝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고용과 물가. 그리고 당연히 다음 FOMC,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결과하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릴 겁니다. 또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ETF 자금 흐름, 이것도 꾸준히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움직임은 시장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제지표, FOMC, 그리고 ETF 자금 흐름. 네, 거시경제 상황과 암호화폐 시장의 이 밀접한 연결고리, 이건 당분간 계속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금리라는 거시경제 변수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자금 흐름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와중에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당분간은 좀 신중한 림보 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니까 단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좀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고요. 반면에 좀 길게 보면 오늘 살펴본 ETF 자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각 프로젝트별로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통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하고 다듬는 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언젠가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거시경제 변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자체적인 논리로만 움직이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거시경제와 아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곳이 앞으로의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